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STP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이라고 하면은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러한 실제 실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보시면은 STP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판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STP 전략은 S라는 건 뭐냐면요, 세그멘테이션의 약자예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T는 타겟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 그래서 목표 시장에 우리가 어떠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TP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STP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단계가 뭐죠? 시장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세분화될 수 있을 만큼은 성숙한 그러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 막 지금 떠오르는 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장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떤 충분히 성숙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단계인 세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분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동질적인 집단, 비슷한 욕구를 가진 동질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눠가지고 그 나눠진 집단의 마케팅 전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100명을 동질적인 어떤 욕구를 가진,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고객의 원치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해소시켜주는 활동을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여러 명의 집단을 하나로서 보면은 그 집단들에 대한 어떤 원치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고, 만약 그 집단들의 원치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어떠한 욕구 충족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분화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욕구를 가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왜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냐? 그렇게 됐을 때 그 집단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분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 변수, 혹은 사회 심리 변수, 형태 변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집단을 나눌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나이별, 성별, 가족 규모별, 가족 수명주기별,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집단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규모, 이걸로 볼게요. 가족 규모가 요즘은 뭐죠? 1인 가구들이 많죠.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은 뭐죠? 굉장히 적은 양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 규모가 4명, 5명이었다면은 적은 양의 제품보다는 많은 양의 번들로 된 제품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수박 먹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수박 한 통을 사면은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죠?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죠? 수박이 조금 작게 쪼개져서 조그만 규모의 수박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게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뭐죠? 대규모 가족 같은 경우는 뭐예요? 큰 수박 한 통을 샀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큰 크기가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 규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성별도 그렇죠. 남녀 간에도 조금씩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회 심리 변수를 보면은 사회 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요구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생활 양식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사용량에 따라서. 그죠? 가족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원하는 소비되는 제품의 규모도 크게 번들로 되어 있는 것을 훨씬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 세분화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그 고객 집단을 하나로 보지 않고 어떤 유사한 특징을 가진 비슷한 욕구를 가진 동질 집단으로 나누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장 세분화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은 왜 이런 시장 세분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설명을 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 마케팅을 하는 경쟁사보다 뭐를 누릴 수가 있어요? 경쟁 우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매스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고객이 100명이면 불특정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커다란 고객 집단을 유사한 욕구를 가진 고객으로 나누면은 각각 집단마다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집단에 맞는 우리가 제품을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균적인 고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적인 고객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객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고객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그래서 그러한 집단에서는 아까 조금 제가 얘기했듯이 각각의 요구사항들이 서로 어떻게 되죠?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돼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고객들의 원치나 니즈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을 만족시켜줄 제품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평균적인 고객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줄일 수가 있다. 차별화라는 건 뭐예요? 경쟁 제품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을 안 하고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나 원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을 세분화시켜서 고객의 원치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세분화된 고객이 원하는 원치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이유가 왜 우리가 기업 마케팅 활동에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주된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세분화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전체 집단으로 묶었을 때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고객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밑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세분 시장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 세분 시장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마케팅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매스 마케팅보다는 훨씬 더
경쟁 우위를 누릴 수가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고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를 왜 하는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시장 세분화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세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측정 가능하게 세분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크기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혹은 기타 특성들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세분하는 이유는 뭐죠? 그 세분된 고객 집단의 원추나 니즈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세분 시장의 원추나 니즈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분하는 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상류 0.1% 사람들의 어떠한 그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0.1% 상위층 고객을 우리가 세부 시작을 해놨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 세분화를 해도 그 사람들의 원수 니즈를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측정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세분 시장을 할 때 측정 가능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우리가 세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적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적정한 규모. 적정한 규모라는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적정한 규모. 너무 작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명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가장 좋은 세분화 시장은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100개로 나누는 거예요. 100명이 사람이 있다면 고객이 있다 100명이 다 원투자 니즈가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죠? 100개의 시장으로 세분화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0개의 시장에 대해서 다 원추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제품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세분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뭐를 고려해야 돼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고객을 만족을 시켜주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세분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비용 때문에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이익은 창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 즉 뭐냐면 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 세분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접근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측정 가능성이랑 유사한 건데, 내가 고객을 세분화 시켰을 때 그 세분화된 고객에 접근을 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접근하는 이유는 접근을 해야만이 그 시장, 세분된 시장의 고객이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되죠?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분 시장의 측정 가능성, 세분 시장의 규모, 세분 시장의 접근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동질의 비슷한 욕구를 가진 어떤 동질 집단으로 나눌 때 그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측정 가능성, 시장의 규모, 그다음 접근 가능성은 우리가 세분 시장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세분화가 된 다음에 이 세분화가 잘 되었는가 혹은 잘 되지 못했는가를 파악을 할 때는 이러한 것으로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시장 내에는 뭐가 강해야 돼요? 동질성이 강해야 되고, 세분된 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높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 고객 시장이 세분화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할 때 가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세분화를 한 다음에 이 세분화가, 시장 세분화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분시장 간의 이질성이 높아야 되고, 세분된 시장 내에서는 그 고객들 간의 동질성이 높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세분화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 STP 전략을 쓸 때는 뭐죠? 성숙된 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혁신적인 신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객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는 세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은 새로운 욕구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분화를 했을 경우에는 올바르게 세분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분 시장을 너무나 지나치게 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개로 나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역세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을 나누는 것이고, 역세분화라고 하면 시장을 오히려 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뭐죠? 이 적정 규모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적정한 규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처음에 세분화시켰다가 다시 합하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선도기업에 대해서 이제 후발기업이 도전하고 갈 경우에는 역세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샴푸를 예를 들자면은, 샴푸가 우리가 샴푸하고 그 다음에 린스하고 뭐 트리트먼트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를 오히려 뭐죠? 확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같이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없었던 새로운 뭐죠? 그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분화가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가 뭐죠? 세분화가 시장이 세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개로 나눴다. 그럼 그 다음에 그 5개 된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5개 된 시장에서 우리가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STP에서 T,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겟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세분화가 되면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삼을까, 즉 목표 고객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타겟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타겟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시장이 세분화가 됐다. 그러면 이 A, B, C, D, E는
A는 A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B는 B 욕구를 가지고 있고 C는 C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세분화된 시장이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5개의 시장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목표 시장에 우리가 마케팅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장 중에서 그럼 과연 목표 시장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어요? 요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높은 매력도를 가진 세분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높은 매력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 세분화가 5개로 됐다. A, B, C, D, E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높은 매력도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의 평균 이익 크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A 시장은 예를 들어서 평균 이익이 뭐 100원이다. B는 200원이다. C는 300원이다. D는 400원이다. E는 5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5개의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선택했을 때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평균 이익이 커질까요? 당연히 이 시장이겠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뭐죠? 평균 이익이 500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 가장 높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평균 이익의 크기가 가장 높은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뭐죠?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죠? 내가 그 시장에 진입했을 때 과연 내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가가 두 번째 고려사항인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A, B, C, D, E 중에서 이 시장이 가장 뭐죠? 평균 이익률이 크다. 그래서 그 시장에 딱 가려고 보니까 그 시장에 굉장히 센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뭐죠? 시장 점유율을 90%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뭐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이 있는 시장에는 아무리 평균 이익률이 높아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경쟁사를 확인을 해보고 그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시장을 뭐죠?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 시장을 통해서 어떠한 그 뭐죠? 고객 만족도라든가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뭘 해야 돼요? 평균 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장이든지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했을 때 경쟁사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을 뭘로 해야 됩니까? 목표 시장으로 뭐죠?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문화하고 그 시장이 서로 뭐죠? 적합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을 하지 않겠죠. 반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매력도가 높은 시장, 즉 뭐죠? 평균 이익이 큰 거. 그죠? 두 번째는 그 시장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그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뭘로 해야 된다? 목표 시장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목표 시장을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가 이제 쭉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 기업 중심적으로, 고객 중심적으로, 기업 중심적으로는 제품과 시장 매트리스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고객 중심적으로는 고객의 자각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고객의 행동에 기초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뭐죠? 목표 시장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시장이 선정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포지셔닝. 포지셔닝이란 건 뭐냐면요. 그 목표 시장에 우리가 광고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를 고객 마음속에 인지시키는 활동이에요. 인지시키는 활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객 마음속에 우리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뭐죠? 인식시켜주는 거. 우리 브랜드를 인식시켜주는 거. 그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되면은 고객들은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어떻게 되죠? 이미 그 제품을 보지 않고도 이미 뭐죠? 예측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쟁사 제품 중에서 우리 제품을 빠르게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설명하듯이 리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리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포지셔닝을 새로 하는 거예요. 리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봅시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은 중하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객과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차 라인을 우리가 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그 이미지를 중저가에서 프리미엄급으로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뭡니까? 제네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마음에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리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STP라는 거는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뭐죠?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뭐죠?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여러 개의 유사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시장,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게, 타겟팅이라는 게 목표 고객을 선정을 하고 그 목표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인식시켜주는 거, 포지셔닝 하는 걸 우리가 STP라고 얘기하고, 이 STP가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그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2교시 수업을 마치는데, 사실 이제 3차시 수업이 하나가 더 남아있죠?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사실은 마케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원래 8장이 이제 인적 자원관리인데, 인적 자원관리는 이제 11주차 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마케팅 그 관리 시간 했던 거 첫 번째, 두 번째, 1차시, 2차시 중에 하나를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만약 3교시 수업을 할 때 그걸 반복된 영상이 나와도 그냥 관심 있으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먼저 틀어놓고 다른 복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10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